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표된 통계청 조사에서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0.88명으로 나왔습니다. 역대 3분기 최소 수치입니다. 올해 전체 합계 출산율도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1명이 안 될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지만 내놓는 정책이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전엔 정시 비율을 높이자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왔고요. 잠시 후 2시엔 최근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적발한 정부 발표가 이어집니다. 교육과 부동산 정책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더 과감한 방안을 늘 먼저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28일 더 뉴스, 오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현재 중3 학생이 수능을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합니다. 두 번째는 2024학년 대입부터 수상 경력과 봉사활동 등이 학생부에 반영되지 않고 자기소개서도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엄마, 아빠 찬스 같이 부모의 배경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상황 시계 제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인 어젯밤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원들이 선거법 등의 저지를 위해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수사, 나경원 원내대표의 북미 정상회담 자제 요청 등 휘발성 높은 돌발 변수까지 겹쳤습니다. 정기국회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특수활동비 2억 원도 뇌물로 볼 수 있는 만큼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징역 5년이 선고된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상 레저 체험 때문에 해외 가는 분들 많으시죠? 소비자원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해외 여행 상품에 포함된 수상 레저 활동의 안전성을 조사했더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급함이나 안전모, 어린이용 구명조끼 등 필수 장비가 없는 곳도 있었고 면허가 없는 관광객에게 제트보트를 몰게 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 꼼꼼히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때문에 겨울철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서해안 지역 발전소를 중심으로 발전기 최대 15개를 멈추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 주재 회의에서 결정된 건데 전력 수요가 큰 겨울철에 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등 쌀쌀하지만 전국의 공기질은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현재 중3 학생이 대학 수학력 시험을 치는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 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정시 비중이 확대 적용되는 대학이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정시 확대 적용 대상을 서울에 있는 주요 16개 대학으로 한정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이 모집 인원의 전체 45% 이상인 대학들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시 비중을 2023학년도까지는 40%로 올리되 대학 여건에 따라서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이들 대학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 사교육의 영향력이 큰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종과 수능 두 가지로 대입 전형을 단순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은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른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같은 부모의 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이 학종에 영향을 미쳐왔던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요. 학종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한다고요? 먼저 학생부의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4년 예고제에 따라서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논문 기재가 금지되는 겁니다. 또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등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그리고 중3의 학생인 경우에는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됩니다. 중학교 2학년,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아예 폐지됩니다. 또 교사 추천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비교과 영역이 대폭 축소되면 대학의 학생 평가도 공정해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고교 등급제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다만 출신 고등학교의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고등학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은 물론 서류 평가까지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학교 정보를 보내는 이른바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집 요강의 평가 기준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방식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입시의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이런 계획입니다. 대학이 고등학교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 교육 전문가, 또 다른 대학 교수 등을 외부 공공사정관으로 뽑는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서류를 평가하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평가자별 평가 시스템 접속 기록도 10년 동안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와 관련한 논란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 입시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입제도는 오랜 시간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입제도의 굵직한 변천사를 돌아보겠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1968년까지는 대학별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정부는 시험 날짜와 과목만 정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간에 대입연합고사제와 대입국가고사 등이 도입되긴 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했고 결국엔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회귀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별 시험제는 인류대학 집중 지원 현상을 낳으며 대학별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69년부터는 고교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 대입 예비고사가 대학별 본고사와 병행됐습니다. 예비고사 합격생만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1973년부터는 내신 제도도 더해졌습니다.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며 고액과외가 성행했고 결국 1981년 이 같은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본고사의 자리를 메운 건 학력고사였습니다. 1982년부터 학력고사와 내신으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했고 1986년부터는 논술고사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암기 위주의 경쟁 교육을 유발하고 대학을 점수대로 서열화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입제도는 다시 한번 큰 틀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1994년도 입시부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전환됐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 SAT를 본떠서 만든 시험인데 교과서에 나온 지식을 얼마나 잘 외웠는지 평가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기본 소양을 갖췄는지를 보는 나름의 혁신이었습니다. 94년도 입시부터 96년도 입시까지는 수능과 내신 그리고 대학별 고사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10년 동안은 내신 대신에 학교 생활기록부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단순 시험 성적이 아닌 학생들의 인성과 학교 밖 활동 등 다양한 면을 보자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내외 활동,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취지로 수능 점수로 인한 대학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도 대입부터 학종의 수능, 논술, 면접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입시 과열, 기계식 교육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었지만 학생들의 미래가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좌우된다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학종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수시와 정시의 비율 조절, 학생부 개선 등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대학 입시는 사회 진출의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현대판 과거 시험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입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대학 간판이 취업과 성공의 잣대가 되는 지금의 인식 또는 사회 노동 구조의 변화도 병행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식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한국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역시 자동 부의를 앞두고 있어 전운이 감돕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서 더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지자 한국당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어젯밤부터 동조 단식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도 열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참 비정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야당을 증오와 멸시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면서 단식 투쟁을 이어갈 강력한 정치 투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의 강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타협이 안 되면 법에 따라 다른 길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표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와 공수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라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고요? 네, 여당은 총선 직전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눈가기를 의심했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까지 위협하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국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석 몇 개를 위해 국민의 열망인 한반도 평화를 막아선 일을 손가락피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들이 바로 반평화 세력이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만약 그런 발언이 사실이라면 회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총선은 총선인데 그걸 고려해서 개최해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 탈선이 절망스럽다면서 국익을 위협하고 모욕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 등을 고리로 해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밀실에서 권력을 조장하는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뿌리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체를 파악하겠다며 다른 정당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은 손이 하나 둘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 뺨치는 끼리끼리 커넥션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전횡을 일삼은 정황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가 날설 공방을 이어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해서 첩보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백 전 비서관은 통상적인 이첩이었을 뿐이라며 1년째 사건을 뒤늦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검찰의 수사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역시 가장 관심 가는 건 역시 청와대 개입 여부인데요. 관련해서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비서관은 조사에서 당시 백원우 민정수석 비서관이 관련 첩보를 반부패 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술대로라면 청와대 내부에서 첩보 문건이 만들어졌고 문건을 전달받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에 전달해 수사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수사 당시 경찰이 10차례에 걸쳐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계획과 참고인 조사 계획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청와대 설명대로 통상적인 첩보 전달이 아니라 수사 상황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면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어제 청와대 해명에 이어서 백 전 비서관도 직접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제보를 전달했다는 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고 외부로 이첩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만약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 사건만을 특정하여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며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도 아니고 행정처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이어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이라며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검찰이 뒤늦게 수사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견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검찰이 김용범 전 부위원장을 조사한 배경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한 검찰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 2017년 말에 금융위 재직 시절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내용을 통보받은 당사자입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김 차관이 참고인 신분인데다 최근 예산심의로 국회 일정이 많은 점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소환하는 대신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청와대에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 징계 조치 없이 2018년 3월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감찰 내용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감찰 내용을 전해받고도 금융위 차원의 감사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관을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김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원우 전 비서관과 조국 전 수석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소환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개인의 비위 혐의는 어제 구속영장 발부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보고 감찰 무마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예, 판결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네, 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 취지는 국가정보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으니 국고손실죄가 인정되고 하급심에서 무죄로 본 2억 원 수수를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입니다. 1심은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고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 직위를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 취지대로라면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1, 2심에서 전부 무죄라고 판단한 뇌물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가운데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게 판결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는데도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고 국정원 운영 전반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직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은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공무원병 갑질 무리를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부정척닥금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400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앞서 박 전 대장이 공무원에 배치된 병사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올겨울 석탄 화력발전소 8개에서 15개의 가동을 멈추기로 한 겁니다. 난방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겨울철에 가동을 멈추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기 공급에 문제는 없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겨울철 최초로 석탄 발전을 줄이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철을 맞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봄철에 일부 노후 발전소를 멈춘 적은 있지만 난방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겨울철에 가동을 중단하는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 수급과 석탄 발전 감축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석탄 발전기 8기에서 15기의 가동을 멈출 계획입니다. 현재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 발전기가 전국에 58기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최대 4분의 1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번 대책의 기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석탄 발전기 가동 중단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습니까? 네, 이번 가동 중단 조치는 태안과 당진 등 충청권 발전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산업부는 서해안 일대의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한 만큼 이 지역의 석탄 발전기 가동을 멈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8기에서 최대 15기까지 몇 기의 가동이 중단될지는 시기별 전력 수요에 따라 매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추위로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가장 적은 8기의 가동이 중단되고 기온이 점차 높아지는 2월 넷째 주에는 최대 15기까지 가동이 멈추게 됩니다. 산업부는 가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나머지 석탄 발전기의 발전량도 석 달 동안 80%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지난 겨울 석탄 발전을 통해 발생한 미세먼지 배출량의 44%인 2,352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산업부는 올겨울 전력 공급 능력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385만 킬로와트로 전망된다면서
석탄 발전기 가동을 줄인다고 해도 별도로 최대 951만 킬로와트의 예비 자원이 준비돼 있어 전력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개편안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합니다. 한전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객센터 자회사 설립과 출자안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공식 안건에서는 빠졌지만 전기료 특례 할인 등 요금 개편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총선을 의식해 개편안 상정을 보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여행 패키지에 포함된 수상 레저 활동이나 이동수단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위험한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동유럽과 동남아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 9가지를 안전점검한 결과 레저 체험시설 37곳 가운데 구급함을 비치해두지 않은 곳이 76%로 다수였습니다. 또 30%는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준비해두지 않았고 바나나보트 시설을 운영하는 4곳에는 모두 안전모가 없었습니다. 제트보트 시설 5곳 가운데 1곳은 관광객이 무면허로 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었고 패러세일링이나 제트스키, 바나나보트를 운영하는 곳 대부분 관광객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중부와 서부에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폭탄 사이클론이 몰아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와 맞물려 귀성객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콜로라도주에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려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제설 차량이 쉴 새 없이 눈을 치우지만 역부족입니다. 덴버 공항에선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돼 귀성길에 나선 여행객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콜로라도주 북부에서 1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몰아친 폭탄 사이클론은 최고 시속 120km의 돌풍을 동반했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은 북극 기류와 습한 공기가 만나 생성되는 저기압성 폭풍입니다. We've got warnings issued all the way from Colorado and Wyoming through Minnesota up to upper Michigan and for heavy snow and strong wind. 겨울 폭풍은 해안가 계곡의 폭우를, 산악지대에 폭설을 뿌리며 미 서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 폭설로 도로 통제 구간이 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외곽과 산악지대에는 최고 6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이동 인구가 5,5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역대급 겨울 폭풍이 몰아쳐 최악의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종부세 인상 등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며 부동산 실거래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합동 점검까지 벌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잠시 뒤 점검반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부동산 실거래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의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동산 실거래 실태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 등에서 집중적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 이 시각 세종 정부청사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면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현장음 들어보겠습니다. 1차 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서울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브리핑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께서 하겠으며 브리핑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10월 11일부터 진행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32개 기관은 부동산 투기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지역 실거래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조사에 착수하면서 8월, 9월간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8,140건 중 실거래 신고 내역과 자금 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과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였습니다.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합동조사팀은 매수인, 매도인 등으로부터 소명 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91건의 검토를 진행하였고, 편법 증여, 가족 간 금전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분석 중이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약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 통보 및 점검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통보 사례입니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편법, 분할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 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분할 증여받아 임대보증금 5억 원을 포함하여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간 무이자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40대 부부 B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였고, 임대보증금 11억 원을 포함하여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본인 자금 없이 매수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 간 증명서류 없는 금전거래로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40대 C는 차익 관련 증명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없이 형제로부터 7억 2천만 원을 차입하였고, 임대보증금 16억 원을 포함하여 3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이 점검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사용과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로서 40대 D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 약 6억 원을 차입하여 26억 원 상당의 주택 매수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40대 E가 금융기관에서 개인 사업자 주택 매매업 대출 24억 원을 받아 42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에 전액을 사용하였으나 현재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위 두 사례는 대출 용도의 사용 의심 사례로서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편법 증여 등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4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이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출 용도의 사용 등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인 4째, 5째 사례에 대해서도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 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 소명자료,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
조사팀의 지속적인 소명자료 요구에도 거래 당사자 등이 소명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6,711건 중 이상거래 의심 사례로서 매매 계약이 완결된 601건과 기존 8월에서 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합동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고 조사 결과는 내년 초에 2차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은) 20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일입니다. 이후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현재 전국 상황, 임기 만료를 향해 가는 20대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모습, 협상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논의, 또 접점을 찾기 어려울 만큼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여야 1대1 미니토크 더 정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과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공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논의할 게 많은데 먼저 이 선거법 개정안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을 수용하면 나머지는 좀 유연하게 협상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예, 일단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제 선거법이라는 것이 그동안 이제 여야 간에 가능하면 합의 처리가 돼 왔고 예. 더더구나 이제 게임의 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합의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에서 일정하게 좀 양보를 하면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봐도 좀 무방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이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 처리, 국회 표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 저희들이 일임을 협상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일임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몇 차례 의원총회가 더 긴급하게 열릴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당론으로 봐도 무방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당은 이제 공수처는 물론이고 이 연동형 비례제도 여전히 이제 원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한국당도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 신설도 당론으로 안 된다는 입장이고, 예.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특히 연동형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지금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한국당이 왜 그러냐면 일단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 여당이 낸 법안을 보면 사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검사의 절반도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둘 다 갖고 만약에 판사, 검사, 예. 이제 경찰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검찰 개혁한다는 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핵심인데 공수처는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런 소위 수사기구가 탄생을 한다. 게다가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하는데 공수처가 이처발하면 바로 이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 이게 대통령에게 권력의 칼을 더 하나 주는 거다. 결국은 검찰 개혁이든 공수처를 뭐 그렇게 해서 만들든 핵심은 어떤 수사기관이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는 신설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예.
그다음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연동형이 된다면 네. 한국당이 비례를 없애고 지역만 270으로 하는 안을 내놨잖아요. 한국당이 왜 그랬냐면 지금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 중심제인데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합니다. 비례대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야 맞는 거는 결국은 지역에서 소선거구로 다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게 맞다. 그래야 강력한 야당이 있어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요. 연동형을 하는 나라들 보면 다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연동형을 하려면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된다. 이 입장까지 같이 내놨단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이 강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선거법을 연동형으로 바꿀 수 있다면 대통령 권한도 내놓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선거법의 연동형을 받는 대신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겠다 이 뜻인데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동형이 된다면 한국당은 그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작년 12월 17일 날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17일이면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이 1년의 시간 동안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협상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그 협상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안을 가지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급하게 비례대표 다 없애고 270명 안을 냈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협상을 위한 안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제 안도 없으면서 그렇게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급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대통령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검증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이제 군인은 준장 이상, 판사, 검사, 그다음에 중앙정부 공무원 같은 경우 상급 이상, 요게 이제 대한민국 전체 7천 명입니다. 7천 명에 대해서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무죄 이유가 뭐냐면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거든요. 그럼 그 앞전에 검찰에서 3차례에 걸쳐서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이것은 뭐냐면은 제 식구 감싸준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든 판사든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든 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철학적 베이스는 뭐냐면은 어떤 기관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개혁 법안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법 관련해서 의견이 좀 다르지만요. 더 드리면요. 지난해 합의문을 보시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시한다고 돼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검토할 경우에 개헌 문제도 검토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연동형을 하려면 의원 내각제로 바꾸라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제도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놔두고 연동형을 하겠다라는 건 한국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씀했죠. 판사도 뭐 사실은 판사도 죄를 범하면 당연히 수사받고 처벌돼야죠. 그러나 이 판사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까지 다 지금 공수처가 행사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법권 독립을 매우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근데 이 공수처를 신설하는 게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 여당이 훨씬 고위공직자가 많기 때문에 정부 여당을 소위 겨냥한 수사기관을 만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특별감찰관을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신 다음에 아직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부터 감찰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두면서 공수처를 신설해서 사실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하는 구조, 검찰의 절반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면 그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이 여당이 말씀하신 대로 예. 제대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누리면서 작동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서 게다가요. 정치적 잠깐만요. 예. 특별감찰관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지금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재수 행정관 문제니 김경 전 울산시장 문제니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드러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은 대충 덮어지면서 가고 있고 그동안에 적폐 수사라는 명분으로 해서 야당은 상당히 탄압받는 이런 형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또 타겟은 야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예. 게다가 위원 논란도 이제 별개로 하고요. 하나만 좀 논란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치적 중립성이 이제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여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네. 한국당 내에서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된다는 그래서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당은 제가 알고 있는 한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이제 그거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낸 안은 반부패청을 신설을 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공수처와 좀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예컨대 검찰을 견제하는 내용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그다음에 우리가 특검 제도를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반부패 수사청을 신설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거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배제하자는 이런 거고요. 예. 공수처장 임명 그거를 이제 반부패 수사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그 소위 지휘부를 임명하는 구조를 지금 여당이 낸 법안과 달리 하자 이런 내용들로 돼 있죠. 네. 예. 근데 국민들께서 공수처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한번 봅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지지를 했을 때는 80% 가까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가장 낮을 때가 6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왜 공수처 설치에 낮게는 60%, 많게는 80%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안 지켜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대해서 적게는 60%, 많게는 80%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공수처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저항하는 일입니다. 예.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자유한국당이 개혁 저항 세력, 개혁을 못하게 발목 잡는 예. 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공수처 같습니다. 설치에 관해서는요. 잠깐만요. 이제 오늘 좀 다룰 주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아서요. 우리 짧게 국민들께서 좀 부탁드릴게요. 공수처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나 알고 계신지 의문이고요. 여론을 이야기하시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자진 사퇴하라 그 여론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그 여론 무시하고 임명 강행했던 현 정권이에요. 그다음에 공수처의 경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의 이 권력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아시고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지 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들이 뭣도 모르고 공수처도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60%, 80% 지지를 저는 보냈겠습니까? 표현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네.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네. 방송도 하는 거고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또 수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것을 오늘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연동형 비례대표 이제 선거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연동형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원안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역구가 225석이고 비례대표가 75석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A정당이 정당 지지율이 30%가 나온다고 하면 이 전체 의석수가 300명에서 30%니까 90명인데 절반까지는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5명은 하한선으로 두자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30%인 경우에는 최소 의석수 보장이 45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A정당 같은 경우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으니까 45석이 넘었으니까 비례대표 1차 배분에서는 사실은 더 추가될 의석수가 없는 거고요. C당을 보면 정당 지지율이 20%입니다. 300명 20%니까 60명인데 그중에서 절반이니까 30석을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자라는 그런 취지고요.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으니까 비례대표 1차 배분에서 10석을 더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1차 배분을 마치고
남아있는 2차 배분은 60명이 남는데 지금 같은 병리평이라고 하나요? 병리평대로 이 정당 지지율과 비례해서 남은 그 비례대표 수도 배정해주자. 이런 것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예컨대 C당의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요. 정당 지지율을 20%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역에서 20석을 얻었어요. 그러면 정당 지지율이 이제 20%라면 예. 60석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0% 연동형을 가정할 때. 준연동형 50%니까 그러니까 20 그렇습니다. 이제 20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40석의 절반인 예. 그러니까 60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20석을 얻었으니 비례로 40석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40석의 절반인 20석만 준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게 50% 연동형이 되는 예,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난다면 남은 비례대표 의석이 있습니다. 75석 중에 예. 남은 의석은 정당 득표율로 다시 배분을 그렇죠. 2차로 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저 아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이제 일방적으로 올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구를 28개를 줄이는 거죠. 225. 그리고 비례를 28개를 늘려서 75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저 안대로 하자니 지금 국회에서 통과 안 되는 겁니다. 왜? 정의당만 지금 찬성하지 민주평화당 호남이죠.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분들 네. 대한신당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한 10명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분들이 대해서 다 예. 반대를 합니다. 호남 의석이 6개 줄고요. 물론 예. 영남도 줍니다. 근데 호남 의석을 주는 건 참을 수가 없다. 네. 그분들이 반대하면 저 안은 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와서 지금 지역을 240, 비례를 네. 60, 또 협상의 지역을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50 예, 예. 이렇게 자,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복잡한 계산식은 좀 뒤로 미루고 왜 이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 취지만 간단하게 제가 쉽게 들어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 시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 평균 득표율이 52%입니다. 예. 그런데 52% 득표를 했는데 서울시 의회 의석수는 95%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52% 득표를 하고 의석수는 95%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민심이 왜곡되는 효과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50% 득표를 했으면은 의석수도 50% 가져가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 선거법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취지입니다. 소선거구제의 어떤 단점을 극복하고 민심을 제대로 이제 민의를 제대로 의석수에 반영하자는 반영을 그런 하는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것이고요. 대의민주주의는 완벽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민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반영할 예. 것인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법 개혁의 취지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아직은 좀 그렇죠. 부적절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고요. 대통령제 미국의 경우 보세요. 다 예. 소선거구제로 뽑아요. 그러니까 한 표라도 많으면 다 국회의원이 되는 선거구제예요. 그것이 완벽한 이제 민주주의 사표가 형태는 아니죠. 많이 생기죠. 예. 근데 이거는 선거법은 이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리스 듀베르자라는 프랑스의 정치학자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소선거제의 장단점, 연동형의 장단점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 소선거구제 하다가 의원내각제 상황이니까 연동형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보세요. 한국당 입장에서 왜 반대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정의당과 이제 갈라지기 전에 민주평화당, 그 민주평화당 갈라진 지금 대한신당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정의당은 사실상 뭐 민주당의 우군이고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 전부 민주당에 있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뭐 힘을 모으면 국회 안에서 못할 게 없어요.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도 일방적으로 합의해가지고 아마 처리할 수도 있어요. 숫자상. 그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 권력이 너무나 막강한데 이렇게 여당이 소위 말해서 2중대, 3중대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그 정말 민주주의 되는 겁니까? 예. 이 문제의 의식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의원내각제로 가서 의원내각제를 간다면 소위 말해서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해외 전부 의원내각제 국가들 연정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한 말씀 국회의원들을 의원내각제 맞게 뽑는다면 연동형 오케이인데 예. 개헌을 충분히 하지 뭐 않고 대통령 주장하시는 중심제 바는 하면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연동형을 한다면 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는 예. 입장이죠. 한국당의 주장으로 일단 이해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한 말씀만 더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상일 의원님께서 이제 너무 지금 현재 정당 구조 뭐 이런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추진을 하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바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은 20대 총선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18석의 의석을 잃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왜 손해를 보면서도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당장 20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예. 대한민국 정치를 30년, 50년 길게 본다면은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18석의 의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더 완벽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그렇게 해서 민의가 제대로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주제를 하나 좀 넘어가도록 한국당도 하겠습니다. 그만큼 잃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의석을 뺏어가서 네. 여당의 2중대, 3중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민주주의라고 포장한다. 그거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더더욱 납득을 못하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첨예하게 이제 의견이 달리 가고 있어서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어제 단식 중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뭐 다시 단식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는 것 같아요. 협상의 어떤 뭐 전술이라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까닭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연동형과 공수처 신설은 절대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소위 말해서 야당의 견제를 박탈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공수처 신설도 대통령을 위한 칼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단식을 하는 거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는 까닭이 뭡니까?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연동형에 대해서도 연동형이 된다면 내 권력도 내놓겠다고 하실 정도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여당은 그거를 한국당이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 단식을 하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으니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의식을 회복했는데도 다시 단식하겠다. 그거는 이거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절실함의 표현인 거죠. 뭐 정미경 의원, 신보라 의원도 동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이런 또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이걸 또 단식으로 푼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함으로 인해서 의식도 좀 잃으시고 건강을 많이 해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는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20대 국회에 들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로 절망적인데요. 예를 들면 20대 국회 내내 자유한국당은 18번의 국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걸친 국정조사 요구와 특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장애투쟁을 해왔고, 그다음에 삭발도 하고 단식투쟁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때를 쓴다 그래가지고 때 쓰는 것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그야말로 정치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국회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 천막을 쳐가면서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이 답하라. 대통령이 답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회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 분립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그냥 단식하고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정말로 저는 무책임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세상 천지에 이런 야당은 정말 보기 드문 경우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도 오늘 좀 말씀을 굉장히 드려야 토론이 되겠습니다. 뜨거워서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YTN이 단독으로 이제 보도를 먼저 했는데요. 나경원 대표의 발언이 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미국에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나경원 대표는 이번 방미 기간에는 안 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의 이제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이 정부가 또 여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 내년 선거 때 지난해의 지방선거처럼 지방선거 전에 소위 북미 정상회담 1차 회담이 열렸고
한국당은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했단 말이죠. 아무런 진전된 게 없고 북한은 오히려 뭐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 지금 다 정상 복원하고 있죠. 폐쇄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또 일종의 이벤트로 열린다면 한국당은 선거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진지하게 북한이 나와서 북한이 그동안 말한 대로 확실하게 핵무기를 이제 폐기하는 그런 길로 들어선다면, 아직 입구에도 들어서지 않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물밑 교섭을 해서 정말 진정이 그런 쪽으로 가는 정상회담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우려를 이야기한 것 같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운영,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고 계십니다. 뭐 경제, 민생, 그다음 안보, 북한 핵 문제 지금 나아진 게 있습니까? 게다가 확대는 안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문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소위 선거 공작 문제, 이거 청와대가 불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고,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는 까닭,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건 관광공사 규정이에요, 규정. 그런 건데 정치로 푼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민주당의 그 황교안 대표의 그 처절한 단식을, 그 뜻을 받아들이고 정치적으로 풀겠다면 협상을 하는데 연동형은 포기하면 돼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225대 75 준연동형 이 안을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표결을 당당히 하면 되죠. 그 난리를 부렸으니까. 그다음에 한국당 안도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합니다. 제가 보기에 둘 다 부결이 돼요. 그러면 현행 제도로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한국당과 협의를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협의의 합의를 볼 수 있는 지점은 민주당의 연동형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상은 의원님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이제 없습니다.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의 이제 구속수감 이후 이제 파장도 지금 그 예측이 뭐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 말씀 마지막 좀 정리해 주시고. 이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나경원 대표의 전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놀라운 발언도 아닙니다. 이전에 뭐 달창이니 또 뭐 광주 1고 정권이니 뭐 해묵은 지역 감정 조장 발언 등등을 봤을 때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열지 말아다오라고 발언하는 것도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쉬운 것은 이 한맺힌 분단 70년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총선이라는 당리당략에 맞춰서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다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적 발언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유재수 부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부산 북구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부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블록체인 특구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폐 내년에 1조 원 가까이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비비 사실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 조사 철저히 해서 그에 상응하는 응당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시간을 마련해서 두 분을 또 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우리 국회는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대화와 협상으로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무작정 시간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큰 길이 반드시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북핵 폐기,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주장. 이 정권은 그저 북한 이슈를 선거용으로 써먹을 생각밖에 없으니 그런 문재인 정권의 속아 넘어가서 엉뚱한 시점에 정상회담을 열지 말라며 제가 미국 당국자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
이 정권은 그저 북한 이슈를 선거용으로 써먹을 생각밖에 없으니 그동안 정의당은 수능 전형이 고비용 학원인 밀집한 수도권 등의 특정 지역, 고소득계층, 자사고 등 특권 학교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입시 개편을 넘어서 대학 서열 체제 해소, 노동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 사회개혁 추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마련에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시 개편을 넘어서 사회개혁 추진을 위한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3 학생이 수능을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40% 이상 확대됩니다. 또 2024학년 대입부터는 수상 경력과 봉사활동 등이 학생부에 반영되지 않고 자기소개서도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인 어젯밤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이 되지 않으면 다음 주 자동 부의되는 공수처법과 함께 선거법의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통상 절차에 따라 비위 첩보를 수사기관에 단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년 전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이 나서 수사하는 검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특수활동비 2억 원도 뇌물로 볼 수 있는 만큼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5년이 선고된 2심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비자원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해외 여행 상품의 수상 레저 활동 안전성을 조사했더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급함이나 안전모, 어린이용 구명조끼 등 필수 장비가 없는 곳이 많았고 면허가 없는 관광객에게 제트보트를 몰게 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서해안 지역 발전소를 중심으로 석탄 발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주재 회의에서 결정된 건데 전력 수요가 큰 겨울철에 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건 처음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입원하면서 단식이 중단되자 신보라 정미경 최고위원이 동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역시 자동 부의가 임박해 대치 전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서 연일 강경 기조로 나서고 있군요. 네,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지자 한국당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어젯밤부터 동조 단식에 나섰습니다.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참 비정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야당을 증오와 멸시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며 단식 투쟁을 이어갈 강력한 정치 투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의 강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타협이 안 되면 법에 따라 다른 길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표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와 공수처 신설에만 동의한다면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라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죠.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총선 직전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눈가기를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까지 위협하는 매국 세력이 아니냐며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석 몇 개를 위해 국민의 열망인 한반도 평화를 막아선 이를 손가락치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들이 바로 반평화 세력이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만약 그런 발언이 사실이라면 회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총선은 총선인데 그걸 고려해서 대처해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 탈선이 절망스럽다면서 국익을 위협하고 모욕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고리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밀실에서 권력을 조정하는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체를 파악하겠다며 다른 정당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은 손이 하나 둘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 뺨치는 끼리끼리 커넥션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전횡을 일삼은 정황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은 불법이었다는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송지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검찰이 국회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장소가 어딘가요? 네,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기록 보존소입니다. 오전 10시쯤부터 진행됐는데요.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법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지난 2003년 국회법이 개정될 당시 회의 자료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개정을 통해서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위원 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국회법에 신설됐는데요. 자유한국당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당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본회의를 통과한 원문에는 그냥 회기가 아닌 동일 회기 중에만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동일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겁니다. 지난 4월 바른미래당이 위원을 선임하고 사임한 회기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표된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사보임은 불법이 되고 원문을 기준으로 하면 합법이 되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을 다루면서 법안을 해석하는 기준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결정에 따르면 당시 사보임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의 입법 취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확보한 회의록을 토대로 사보임 과정에 대한 최종 해석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검찰이 김용범 전 부위원장을 조사한 배경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금품 수수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한 검찰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부위원장으로 있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 2017년 말에 금융위 재직 시절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내용을 통보받은 당사자입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김 차관이 참고인 신분인데다 최근 예산심의로 국회 일정이 바쁜 점을 고려해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청와대에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 징계 조치 없이 2018년 3월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감찰 내용과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감찰 내용을 전해받고도 금융위 차원의 감사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관을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김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원우 전 비서관과 조국 전 수석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소환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개인의 비위 혐의는 어제 구속영장 발부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보고 감찰 무마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안유락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중3 학생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 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정시 비중이 확대 적용되는 대학이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정시 확대 적용 대상을 서울 주요 16개 대학으로 한정했습니다.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인 대학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거의 다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정시 비중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학 여건에 따라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협조를 얻기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자사고 등 고교 유형과 사교육에 영향이 큰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학종과 수능 두 가지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은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또 대폭 강화한다고요? 네, 우선 학생부의 경우 비교과 활동은 정규교육 과정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2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논문 기재가 금지됩니다. 또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등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현재 고1과 중3의 경우 4개 항목 5,000자에서 3개 항목 3,100자로 축소됩니다. 중2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아예 폐지됩니다. 교사 추천서도 현재 고1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비교과 영역이 대폭 축소되면 대학의 학생 평가도 공정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고교 등급제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출신 고교의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등학교 정보를 가리는 블라인드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은 물론 서류 평가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학교 정보를 보내는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집 요강에 평가 기준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방식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고교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 교육 전문가, 다른 대학 교수 등을 외부 공공사정관으로 뽑는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입시 사정관들이 서류를 평가하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평가자별 평가 시스템 접속 기록을 10년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유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종부세 인상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며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탈세 의심 등의 수상한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500여 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난 10월 11일부터 정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사이에 서울 주택 거래 가운데 500여 건에서 문제가 확인됐다고요. 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가 지난달 11일부터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며 합동 점검에 나섰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합동 조사단은 지난 8월 이후 서울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을 살피면서 집을 산 사람, 즉 매수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8월에서 9월 사이 공동주택 거래건 가운데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 2,200여 건을 선별했고 매매 계약이 끝나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2달 가까이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조사팀이 이 가운데서 1차로 990여 건을 우선 검토해봤더니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증명 서류 없이 가족끼리 금전 거래를 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532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가진 돈을 형제들이 받고 그걸 다시 자녀 가운데 한 사람에게 몰아줘 집을 사는 형태였습니다. 또 주택 관련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매하는 등의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거래도 23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강남 3구였습니다. 강남 3구 가운데서도 강남구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162건, 서초구가 132건 순이었습니다. 조사단은 탈세 의심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해 분석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편법 증여 등의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대출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이번 점검에서 부동산 거래 일자나 잠금 입금 일자 등을 허위 신고한 10건의 거래를 적발하고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조사 대상 가운데 매수자가 자료를 내지 않은 500여 건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도 실거래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인데 최고 수준의 강도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신고된 공동주택 가운데 조사가 가능한 600여 건과 지난달 이후 거래도 조사해 내년 초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만들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등 상시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조선업의 경기 회복으로 관련 종사자 수가 늘고 있는 반면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가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는 모두 1,842만 8천 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33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사자가 3천 명 늘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는 158만 7천 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만 5천 명이 줄어 2달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Three, two, one.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선정 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정하게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맑고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심희림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엔 영하까지 기온이 떨어졌는데 지금 바깥은 그렇게 춥지 않다고요?
네, 가을의 끝자락에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데요. 서울만 보더라도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0.6도까지 떨어지면서 무척 추웠지만 현재 기온은 10.4도까지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합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영하권의 체감 추위가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시고요. 평소에도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미시령에는 23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중북부 산간으로는 최고 10cm의 눈이 더 쏟아지겠고요. 강원 남부 산간에 1에서 5cm, 경북 북동 산간으로도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도 오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다시 눈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습니다. 휴일에는 전국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대 5m까지 매우 높게 일고 있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